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이번 시간에는 기초 한방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모두 맞추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기초 한방의 교과목 구성을 살펴보면 한방간호의 내용, 경락과 경혈, 침과 뜸의 사용, 자연요법의 관리, 체질의 정의 및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시험에서 출제 문항수는 2문제로 기초 간호학 개요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방간호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의학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과거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현상을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을 병행하여서 고찰을 하되 모든 병인 중후 치료에서 무엇보다 정신적인 면을 치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을 대자연에서 파생된 하나의 소우주로 간주하였고 항상 대자연의 지배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인체에 나타나는 병적 변화 현상도 역시 대자연의 운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인체를 여러 개의 독립된 기관의 조밀한 조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협력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상호 연관과 유기적 기능을 가진 통일체로 보기 때문에 언제나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생명체로 관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가고시 문제에서는 보통 예문에 하나의 협력체로 보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틀린 것으로 고르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한방간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18년도 상반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먼저 정신의 면을 살펴보면 환자의 정신 생활은 질병에서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칠정이라고 하였는데요. 희, 노, 우, 사, 비, 공, 경이라고 하여 환자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노, 성냄은 간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비, 슬픔은 폐를 상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희, 기쁨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 놀람은 신장을 상하게 합니다. 사, 생각은 비장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하는 것이 국가고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음식의 면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마음의 병은 온식, 따뜻한 음식을 금해야 하고 폐의 병은 차가운 음식, 한식을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의 병은 신, 매운 것을 금해야 하며 심장의 병은 함, 짠 것을 금해야 합니다. 비장의 병은 산, 신 것을 금해야 하고 신장의 병은 감, 단 것을 금해야 합니다. 폐의 병은 고, 쓴 것을 금해야 하는 것으로 과거 국가고시에 연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기후의 면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병실은 한온, 날씨가 차고 따뜻함 정도를 적당히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서, 추위와 더위의 기후도 인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거의 면은 어떤 것일까요? 병실은 설비가 간단하고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광선이 충분하여서 공기의 유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방에서 투약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제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8년 하, 20년 상, 21년 하반기 자격시험에 출제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암기해 주세요. 첫 번째로 탕제는 용기 중에서 약물을 넣고 물을 부어 가열하여 성분을 삼출시키는 것입니다. 탕제는 급성질환에 많이 응용되는 것으로 증상에 따라서 용량을 가감,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제는 마른 약재를 균등한 새말, 즉 가루로 만들어서 채를 쳐서 고르게 혼합하는 것입니다. 환제는 약물을 분쇄 새말로 한 후 꿀이나 결합제를 가하여 일정한 크기로
환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로 환제는 만성질환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제는 약물에 물을 가하고 달여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다시 진하게 달여 꿀이나 설탕 등의 보조물을 넣고 농축시킨 반유동 상태입니다. 주제는 약물을 알코올 등에 담그고 성분을 삼출시켜서 복용하는 것이고, 정제는 약물을 세말로 하거나 유효 성분을 추출하여 농축시킨 후 부영제를 가하여 정제로 알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엑기스제는 약물의 유효 성분을 전출한 다음에 약액을 농축시켜서 약물의 일정 용량의 성분을 제품에 일정량에 일정하게 함유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엑기스제가 과거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고요. 시럽제는 약물을 탕전, 우려낸 다음 찌꺼기를 제거시키고 농후에게 백당, 달달한 것을 넣어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한방 약들의 복약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약을 다리는 용기는 질 그릇이나 질 항아리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알루미늄 냄비나 범랑 냄비를 임시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철 냄비는 사용을 금해합니다. 그 이유는 화학 변화로 인해서 치료 효과를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리는 방법은 먼저 다리기 전에 약을 30분에서 6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물의 양이 양면보다 높게 한 다음, 보약약은 많은 물을 사용할 수 있고 제탕의 물은 초탕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용량은 성인의 경우에는 100에서 120ml를, 소아는 이것의 반 정도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복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도 과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탕약은 따뜻하게 복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약을 먹는 횟수는 보통 1일 3회로 해야 합니다. 허약 체질이거나 노인과 어린이는 약물의 분량을 적게 하고 횟수는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복용 시 구토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분량은 줄이고 횟수는 늘려야 합니다. 약성이 강하거나 독성이 있는 약은 처음에는 조금씩 복용하다가 점차적으로 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제나 분제와 같은 약물들은 벌꿀과 같이 물에 약을 타서 먹거나 캡슐에 채워 넣고 삼켜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들이 가루이다 보니 한꺼번에 입안에 털어 넣어 삼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산제나 분제가 인두를 자극해서 기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환제는 어떻게 복용해야 할까요? 과립이 작은 것은 끓인 물로 삼키고, 입자가 큰 미라는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수화는 온수로 용해시킨 후에 복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고제는 약 용량에 근거해서 끓는 물에 타서 복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고제는 입안에 붙고 삼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에 달라붙어서 토하거나 소화 흡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한방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17년 상반기와 22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오장이라고 하는 것은 심, 간, 비, 폐, 신에 해당이 되는데요. 각각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심은 피를 만들고 신이 깃들어 있으면서 정신의 사유활동을 주관하고 모든 장부의 생리활동 기능과 연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간은 심에서, 즉 심장에서 만들어진 피를 저장하고 간수하는 곳으로, 간이 나빠지게 되면 손톱이 무르고 얇게 되며 윤기가 없게 되며 여성의 생식기와 관련이 깊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비장은 피를 조정하고 순환을 총괄하는 곳에 해당이 되는데요.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받아들여 전신에
보내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폐는 기를 다스리는 곳이고 신은 인간의 정에 관계되는 곳으로 남성의 생식 기능과 관련이 깊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육부는 무엇일까요? 바로 위, 소장, 대장, 방광, 담, 삼초로 과거 국가고시에서 오장과 육부를 섞어 놓은 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관은 무엇일까요? 눈, 귀, 코, 입, 피부의 5가지 감각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오장육부의 표리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도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간은 담과 관련이 있고 신은 방광, 폐는 대장, 심장은 소장, 그리고 비는 위와 표리 관계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축은 무엇일까요? 개, 양, 우, 마, 돈, 즉 닭, 양, 소, 말, 돼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축 5가지는 우리 장기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각각 섭취하는 것이 좋은 연결관계가 있게 되는데요. 간이 안 좋을 때에는 닭을, 그리고 심장이 안 좋을 때는 양을, 비장이 안 좋을 때는 소를, 폐가 안 좋을 때는 말을, 신장이 안 좋을 때에는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락과 경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혈은 인체에 중요한 기초적인 물질인 기와 혈이 지나는 통로인 경락을 따라서 신체의 바깥 부분에 위치하고 있게 되는데요. 12개의 경정맥과 2개의 특별한 기경맥, 즉 동맥과 인맥이 지나가는 자리에 각각 일정한 수가 배치되어 있는 기의 문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각 장기의 기능 상태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직접 침구를 시술하는 부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락 치료의 진단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19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망진입니다. 이것은 눈의 색과 얼굴색은 오장의 기 상태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오색, 즉 청, 적, 황, 백, 흑, 눈이나 얼굴에 나타내는 이러한 색깔의 상태를 보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색과 나쁜 색이 있게 되는데 청색을 띨 때에는 간에 병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적색이 나타날 때에는 심장에 병이 있는 것과 관계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단법은 문진입니다. 오성, 오음, 오치를 통해 진단하는 것으로 오성, 가곡, 호소신, 오음, 궁상, 각취와 같이 소리를 듣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치는 향성, 부조, 초와 같이 코로 냄새를 맡아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문진입니다. 두 번째 배웠던 문진과는 다른 방법으로 환자가 원하는 오미, 즉 5가지 맛을 질문하여 들어서 진단하는 방법으로 근대의학과는 상당히 모습이 다르며 오미, 5가지 맛의 과부족을 질병의 원인으로 보고 환자가 원하는 오미를 물어서 그 병이 일어난 곳과 있는 곳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오미라고 하는 것은 산, 고, 감, 신, 함으로 입이 시면, 즉 산은 간에 열이 있는 것이고 입이 쓰명, 고는 심장에 열이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이 달면, 감하면 비장에 열이 있고 입이 매우면, 신은 폐에 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입이 짜면 함, 신에 열이 있고 입이 싱거우면 위에 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진단법인 절진은 맥진, 복진, 절경으로 구성된 것으로 맥진은 전승의학의 두드러진 특징을 이루고 있는 진단법인데요. 근대의학에서 하는 맥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어혈은 축혈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전신의 혈액 운행이 순조롭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혈이 경맥을 막아 통하지 못하게 되면 통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열, 즉 춥고 더움이 지나치게 왕성해도 어혈이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외상 어혈은 상안 부위에 청자색 혈종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다섯 번째 어혈은 발생 부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한방병원 관리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맥진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박동에 의해 생긴 뇌하 파동이 동맥파를 따라서 말초로 전파하는 것을 요골동맥상에서 쥐두, 손가락 끝으로 속재하여 질병 상태를 판단하는 진단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이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맥진계라고 하는 것은 재래 맥진 방법을 의학공학을 응용하여서 객관화한 기계인데요. 요골동맥, 측맥파를 미분파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초음파 치료가 있게 되는데 초음파 에너지 진행 방향의 파동으로 전파되는 소리의 진동 중에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는 고주파를 가진 에너지의 형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침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침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침구를 이용하여 인체의 일정 부위를 자극하고 각종 조작 방법을 운용해서 경기를 돌발시킴으로써 생체의 기능을 조정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침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환자의 체위 및 간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중증 환자나 체력이 허약한 환자는 체위의 선택이 중요하게 되는데 불편한 자세에서 침을 오래 받거나 팔다리를 움직여 침이 구부러지면 곡소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환자의 체위 및 간호 시 주의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체위를 선택하는 원칙은 의사가 정확한 치열을 할 수 있고 조작하기 편리해야 하며 환자는 편안한 자세로 견딜 수 있는 누운 자세가 좋습니다. 초진 환자는 현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누워 있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침 치료에 필요한 부위를 모두 노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치료상 체위를 바꿀 경우에는 환자의 체질이나 통증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환자는 침 치료 시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침이 구부러지거나 부러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온이 내려가고 방 안의 공기가 낮을 경우에는 치료 시 피부의 노출면을 적게 하고 치료 시간을 적당히 단축해야 하며 여섯 번째, 자침이 끝나면 신체에 남은 침이 없는지 확인하고 발침 후 출혈이 있으면 지그시 눌러줘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침 시 간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8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22 상반기, 23 상반기에 출제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환자 상태를 관찰하여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현운 시 의사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현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러운 것이죠. 두 번째, 유침 시간 동안 환자의 체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발침 후 알코올 솜으로 침공 부위를 가볍게 누르고 출혈 시 멈출 때까지 눌러줘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발침 후 남은 침이 없는지 살펴보며 다섯 번째, 사용한 침구는 알코올 솜으로 닦고 고압증기, 멸균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회용 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발침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이 부분도 18년 하 23, 22상, 23년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한의사는 환자에게 시술 후 칠판이나 발침 장부에 호실, 환자명, 발침 시간 개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확한 발침 대상을 찾아서 발침 시간에 맞춰
침을 뽑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머리, 정수리 부분부터 발끝 쪽으로 침 놓은 옆 부분을 살짝 눌러가면서 하나씩 발침 후 봉상면으로 닦아줘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발침 개수를 재확인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침은 손상성 폐기물 통에, 봉산면은 일반 의료 폐기물 통에 넣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치매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23년 하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채침입니다. 채침의 원인은 침을 꽂은 후 침 아래쪽이 이상하게 팽팽하고 매끄럽지 못해서 돌릴 수 없고 뺄 수도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요. 채침 시의 처치는 근육의 일시적인 긴장으로 빚어지는 것으로 잠시 유침하고 약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볍게 돌리거나 경혈 주위를 눌러주거나 주변을 침을 놓아서 국부 긴장 상태가 완화되도록 한 후 침이 나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침의 두 번째 부작용은 혼침입니다. 혼침은 18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22상, 22하 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침의 원인은 대부분 초진 환자가 침이나 뜸을 두려워해서 너무 긴장 혹은 체질이 허약하고 환자가 참을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인데요. 혼침일 때 나타나는 증상은 가벼운 경우에는 어지럽고 얼굴색이 하얗게 되고 가슴이 답답하여 토하려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졸도, 입술색이 파래지고 땀이 많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해야 하는 처치는 즉시 침을 빼주고 가벼운 환자인 경우에는 따뜻하게 끓인 물을 먹이고 그러면 신속하게 회복이 되는데 심한 환자는 인중이나 중충혈을 눌러주고 역시 백혈의 속뜸을 뜨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침의 세 번째 부작용은 절침입니다. 절침의 원인을 살펴보면 자침한 후 침이 절단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근육에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거나 체위가 이동하거나 침의 재료가 불순하거나 침의 끝 부위가 부식되거나 손상되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처치 방법을 살펴보면 침체가 몸 밖으로 드러나 있게 됐을 때에는 핀셋을 이용하여 빼내면 되고 만약 피부 내에서 침이 꺾여져 있다면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으로 침의 양면을 내리 누르고 침체가 노출된 연후에 핀셋을 이용해서 빼내면 됩니다. 그러나 깊숙이 삽입 시에는 수술로 빼내야 합니다. 침의 네 번째 부작용은 혈종입니다. 혈종의 원인은 침을 뺀 후 그 자리에 홍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는 것인데요. 임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때 처치 방법을 보면 보통 스스로 소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침을 뺀 후 피부에 청자색이나 부어오른 덩어리가 드러나면 혈관을 손상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 부위를 안마해주고 다시 온수포를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침의 다섯 번째 부작용은 만침입니다. 만침의 원인은 침이 몸속에 들어갈 때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환자가 침을 놓은 후 체위를 움직이거나 침에 충격을 주면 침체가 구부러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처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구부러진 정도가 너무 크면 구부러진 방향에 따라서 가볍게 비틀어서 침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천천히 빼내면 되고 체위 변경으로 인한 것일 경우 먼저 체위를 교정하고 침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침을 놓고 얼마 동안 유지해야 할까요? 즉, 유침 시간은 얼마나 유지해야 할까요? 침을 자극한 후 유침 시간은 병증인 만성, 급성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가 인체를 한번 순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험적으로도 침을 자극했을 때 머리에서 분비되는 엔돌핀 등이 30분 후 유효한 상승하는 것으로 볼 때 보통 15분에서 30분 동안 침을 놓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침의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반사작용은 체표면의 일정 부위에 자극을 가하여 그에 대응하는 내장, 혈관, 각종 기관에 대해서 반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유도작용은 환부로부터 먼 곳에 자극을 가해서 혈관을 확장과 수축을 함으로써 배설을 촉진하고 소염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항분작용은 생체에 약한 자극을 가하여 지각이나 운동, 자율신경이 약화되었을 때 하는 방법이며, 네 번째 억제작용은 생체에 강한 자극을 가해서 억제, 제지, 진통, 진정작용을 하고자 할 때 자침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 적응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21년 하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아과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경기나 경련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경련에 특효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과적 질환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호흡기의 감기, 편도염, 합병증이 없는 천식, 소화계의 딸꾹질, 위 처짐, 속이 메스꺼울 때, 급성과 만성위염, 이상가다, 만성 십이장 궤양의 통증 완화, 근만성 대장염, 변비, 설사, 장마비, 과민대장 증후군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경정신과적인 치료도 가능한데요. 우울신경증, 불안신경증, 수면장애 시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골관절 근육계 질환에서도 치료가 가능한데요. 두통, 편두통, 3차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성 방광, 늑간신경통, 오십견, 외축 상가염, 자골 신경통, 요통, 그리고 각종 추간판 탈출 질환에서 탁월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인과 질환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월경통이나 출산 시 진통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분만 촉진과 태아 위치 교정을 하고자 할 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과 이비인후과 질환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막염, 다래끼, 합병증이 없는 백내장, 어린이 사시, 부비동염, 비염 등의 코질환, 인후두염, 이명, 난청, 메니에르병, 치통, 발치의 치통, 잇몸병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로 가장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는 분야는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의 장애에 의한 마비질환, 즉 뇌졸중, 안면신경마비 등의 특효입니다. 그리고 약물 남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침을 맞으면 안 되는 금기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1년 하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고, 과거 자격시험에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 금기는 몹시 필요했을 때, 배가 몹시 부를 때, 몹시 배가 고플 때, 갈증이 심할 때는 침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리 해부상의 금기가 있게 되는데요. 안구, 눈이나 고막, 심장, 폐, 후두, 고환, 외 생식기, 유두 등에는 침을 놓지 않아야 하며, 각별히 주의해야 할 곳은 임신 2~3개월 임산부의 하복부나 요부, 청골 부위로서 임신 5개월 이상은 상복부에 침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병리적 금기사항으로는 급성 심장질환이 있다거나 출혈 시 암 환자의 암조직을 피해서 놓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뜸 구법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가 22년 상반기와 23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뜸이란 연화의 세력을 직접 경락혈 위에 가해서 소작하고 자극하는 방법을 일컫는 것으로, 즉 쑥잎이나 각종 약물을 써서 체표의 일정 부위를 소작, 지지는 것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뜨겁게 함으로써 경락, 전도 기능의 작용을 통하여 치료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뜸 구법의 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21년 하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혈작용은 적혈구 및 혈색소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이고, 면역작용은 병원균이나 독소의 저항력, 면역 기능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반사작용은 오장육부나 혈관, 뇌분비샘 등 반사적 영향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고, 유도작용은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축시킬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 작용은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여 생리적 기능을 항진시키는 것이 있으며, 혈액순환 작용은 심장 박동을 강화하고 순환을 증진하고 동맥경화 예방이 가능합니다. 기타적으로 진통효과, 진정 억제작용, 기능 회복시키는 항분 작용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뜸은 어떤 대상자에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증상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1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장이 차고 복부가 무력하거나 허약성 장질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신장, 간, 자궁 등의 내장질환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만성 위통증 환자의 상복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단하게 뭉친 곳, 즉 퇴행성 및 과로성의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 전신이 모두 허한 경우나 경락에 허실이 섞여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발에 냉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손발과 관절에 나타나는 신경, 혈관계 질환이나, 다섯 번째 등에 큰 근육이 있는 혈자리, 50대 이후 남녀 비뇨 생식기 계통 및 갱년기성 변화와 어깨와 팔의 종기나 궤양 등 음증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뜸 구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준비 단계에서는 대부분 간접구는 물품 지정 장소에 위치를 해 놓아야 하고, 직접구 뜸은 병실에 비치된 뜸 재료로 뜸 틀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실행 단계를 살펴보면 이 부분은 18년 하반기와 19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뜸 뜨는 순서는 침 놓는 순서와 같게 되고, 환자 자세도 침 놓는 자세, 즉 누워서 침을 그리고 뜸을 떠야 합니다. 방법과 순서를 살펴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등에서부터 배 쪽으로 머리와 몸통을 먼저 뜨고 사진은 뒤에 뜨는 순서로 해야 하며, 뜸을 뜨게 되면 연기가 나기 때문에 병실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뜸을 뜰 때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 또한 최근 18년 상반기, 19년 하반기, 21년 하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국소 부위가 마비된 환자에게 시행을 할 때에는 특히 화상에 주의를 해야 하고, 뜸 치료 중 다른 부위를 화상을 입거나 의복을 태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얼굴에는 일반적으로 뜸을 뜨지 않도록 하며, 고열 환자, 주치 중, 그리고 임산부의 복부, 허리 엉치 부위 뜸 치료는 금지합니다. 뜸을 뜬 후에는 수포가 생기기 때문에 수포가 적은 것은 곪지 않고 저절로 말라버리지만, 수포가 크면 주사기로 뽑아낸 후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로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포가 컸을 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가고시에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추후 단계를 살펴보면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뜸을 뜬 후 생기는 상처, 즉 구창을 보아야 하는데요. 뜸자리가 헐어야 병이 낫는다고 자생경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름이 나야 효과가 있다고도 하였는데요. 물집이 잡히는 정도는 터지지 않으면 자연히 흡수되기 때문에 설명해주고, 뜸 시술 시 사용 물품 정리 및 환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뜸을 뜰 때 적용하는 부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17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만성 위장장애 시에는 상복부 부위에, 월경불순 시에는 하복부 부위, 배뇨장애 시에도 하복부 부위에 구법, 뜸을 적용하게 됩니다. 마비 환자는 어깨 부위에, 관절염 환자는 무릎 부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뜸 구법을 적용할 때 금기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17년 하반기와 21년 22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반적 금기사항을 살펴보면 몹시 필요했을 때, 배가 몹시 부르거나 고팠을 때, 갈증이 심할 때에는 뜸을 놓지 않아야 하며, 생리해부상 금기 부위로는 얼굴에 반점이 생기는 뜸을 놓지 않아야 되고, 심장부터 혈관이 드러난 곳은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다. 병리상 금기로는 급성 복막염이 있다거나 열성 질환 시에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연요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 물리치료의 개념은 인체 이학적인 자극이나
기계적인 기전을 응용해서 질병 치료 및 건강 증진에 효과를 미치는 치료법인데요. 한방의학과 서양의학에서는 물리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한방의학에서 자극의 대상은 기혈관 위의 운행로인 경락과 내부 장기의 반응점인 경혈에 있게 되는데, 서양의학은 근육, 신경, 혈관 및 관절의 운동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방의학에서의 치료의 목적은 전신적, 생리적 균형 조절과 신체 표면에 대한 자극으로 내부 장기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고, 서양의학은 국소적인 진통, 소염과 운동 장애 개선을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요법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추나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나요법은 23년 상하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고, 과거 자격시험에 다수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나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마, 안교, 지압, 수기 등 다른 용어들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한의학에서 외과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양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하여 환자의 질병 부위, 체질을 파악하여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관절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절 운동 범위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작용을 보면 통증을 경감시키고 음양의 조화와 경락을 소통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체질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치료의 원칙은 외상성 질병 시 주로 아픈 곳이 시술점이 되고, 국소적인 종창통, 즉 부은 부위로 인한 통증은 그 부근을 치료하게 됩니다. 수기의 자극량은 약한 자극에서 강한 자극으로 수기의 횟수는 점차 늘려나가야 합니다. 추나요법 시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출혈성 질환이나 내장기의 기질성 병변, 염증성 질환 및 골절이나 관절 탈구 시에는 추나치료는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경기, 임신기에는 복부나 요천부 등의 추나치료는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추나의 기본 요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구는 수기요법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시키는 것을 말하고, 유력은 수기요법 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일정한 힘, 환자의 체질, 병증, 부위 등에 따라 가감하게 됩니다. 균등은 수기요법의 동작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고, 유한은 수기요법에서 유연하고 경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연요법 종류 중에서 부항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항요법은 진공, 정혈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20년 하반기와 23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고, 과거 자격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부항요법은 무엇일까요? 옆에 사진에서와 보시는 바와 같이 음압 펌프질로 관 속의 공기를 빼내어 경혈상 피부 표면에 흡착, 시키거나 간접적으로 화력을 이용하여 우려를 하는 방법으로 어혈을 제거하고 체질을 정화하는 요법입니다. 그렇다면 부항요법의 목적이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경의 조화, 안정으로 수면이 개선되고, 인체 내에 정체되어 있는 독소 요인의 찌꺼기를 체외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혈행이 촉진되어서 항병력의 증진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근육의 통증을 풀어주고 자각 증상을 없애주고 피가 맑아지고 기혈의 소통이 잘 되어 적혈구, 백혈구, 증혈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항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19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결핵성 질환인 폐조제 우려를 제거나 감기가 가능하고, 순환기 질환으로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뇌졸중, 즉 중풍 등의 사용이 가능하며, 신경계 질환으로는 류마티스 질환, 자골신경통, 추간판 탈출, 지통, 안면신경마비, 견갑신경통, 근육통, 요통, 교상에 가능합니다. 부인관 질환으로는 월경통, 월경과다, 월경장애, 대하증, 장근종, 불임의 사용이 가능하며, 소화기 질환으로는 변비, 장부려증, 하복부 냉감, 만성, 소화장애, 중수염, 위염, 설사, 소화불량 등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항요법 시 진단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피부 표면에 드러나는 부항으로 인한 색소 반응을 통해서 오장육부 중 어느 곳에 병이 있는지, 병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색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 후 피부의 표면에 남은 빛깔을 의미합니다. 즉, 신체 내부의 혈액이 노폐물 및 독소로 인해서 탁해짐에 따라서 보통 적색으로부터 빛깔이 점차 진해져서 검 보라색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거나 생명력이 쇠잔한 노인성 질환과 만성 질환에서 때때로 색소 반응이 미약할 수 있고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부항요법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습식부항과 건식부항이 있는데요. 습식부항은 병소를 침으로 쪼아 그 위에 부항을 붙여 피를 뽑아내는 요법입니다. 타박상이나 뇌졸중 같은 급성질환의 응급치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식부항은 피를 뽑지 않고 몸의 급소 자리에 음압을 주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항요법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알아볼까요? 준비 단계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등, 팔, 다리 부분을 많이 시술하기 때문에 환의를 벗고 체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위에 따라 적합한 관을 선택해야 하며 일회용 흑각교와 렌싯, 종이표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부항요법을 적용할 때 치료상으로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19년 상반기, 22년 상반기, 23년 상반기, 그리고 과거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식을 병행해야 합니다. 육식 또는 고칼로리의 산성식품 섭취 시에는 쉽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가 저하되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자연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체력에 적응되도록 훈련시켜야 하며 치료 후 피로감이 심할 경우 2, 3일간의 휴식기가 필요합니다. 만성병 치료 과정에서 명현, 어지럼 증상이 심해진다면 압력과 횟수를 감소시키거나 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 증상이 심한 사람이나 정맥류 환자에게는 부항 치료를 삼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부항요법 실행 단계에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 부분도 19년 상반기와 22, 23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의사가 시행을 해야 하고 표준 체중의 경우에는 한개소에 1에서 5분 정도를 흡압시켜야 하는데 전체 약 5분에서 10분 정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소요되는 시간이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실수로 압축된 공기를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부항기를 떼내고 봉사한 면으로 깨끗하게 닦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압력은 30에서 40 정도로 한 다음 차츰 높여가고 국부의 진통을 느끼거나 너무 긴장하는 환자는 일찍 끝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습식 부항을 할 경우에는 일회용 종이포를 깔고 렌싯을 삽입한 후 부항을 붙여서 사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항요법의 추후 단계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도 같이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열 출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성인의 경우에는 1회 10cc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 직전, 후, 운동 직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수포가 발생됐을 때에는 멸균적으로 수포액을 뽑고 꺼즈를 붙여두면 2, 3일 후 자연 소실됨을 설명하고 우열된 피부, 즉 색소 반응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 회복된다고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자연요법 중 수치료법, 냉온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자격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수치료법을 하는 목적은 자극과 진정, 그리고 혈액 정화 및 혈액순환 촉진, 해독과 중화작용, 산염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실시하는 건데요. 시행 요령을 살펴보면 냉탕은 16도씨 전후, 온탕은 42도씨 전후가 가장 이상적인데요. 병약자나 고령자, 특히 수단기 질환 환자에게는 처음은 냉탕 30도씨 전후, 온탕 40도씨 전후로 온도차가 10도씨 내외로 나야 합니다.
특히나 사지 말단육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익숙하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하에서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적용 온도와 순환기 질환 환자에게 적용하는 온도를 각각 암기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냉온요법, 수치료법은 어떤 질환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17년 하반기와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적응증은 만성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만성 소화기 질환이나 고혈압, 비만증, 신경증, 당뇨병, 뇌졸중, 신경통, 류마티스 질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 심장 질환에는 적용할 수 없으니 금기증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암기해 주세요. 수치료법인 냉온요법을 실행하는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냉탕에서 시작해서 냉탕으로 끝내야 하고 1분씩 5번에서 7번을 반복하도록 설명을 해야 합니다.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찬물을 적셔서 냉온욕을 시작하고 체지방이 몰려있는 곳을 두들리거나 주물러주면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곤란, 어지럼이 있게 되면 즉시 보고하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의사항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냉온 욕실은 깨끗이 청소하고 사우나와 환풍기를 꺼서 화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매일 냉온탕 시 비누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타민 A나 D의 결핍과 신경 과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요법 중에서 한증요법, 발환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증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땀을 나게 해서 병을 고치는 원리인데요. 서양의학에서는 적외선 등을 이용한 밀폐용기 속에 목만 내놓고 발환을 시키는 사우나나 발환으로 체중을 조절하거나 노폐물 배설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숙탄기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고 온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염 작용 등의 효과로 치료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표방할 수 있는 진료 과목에 대한 부분이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친구과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 한방의 마지막 부분인 체질, 즉 사상의 정의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질은 사람을 넷으로 구분하고 각 체질에 따르는 생리병리, 양리를 설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입니다. 예방과 보건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그 유래는 우리나라 조선 말기 이재마에 의해서 창안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체질의 네 종류에 대해서 그 원리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9년 상반기에 구분을 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태음인의 원리 및 특징을 살펴보면 욕심이 많고 성격이 무뚝뚝하지만 점잖은 것이 특징이며 수족이나 입술이 크고 골격이 장대하며 피부가 약간 검고 두터운 반면 가슴 부분이 빈약하고 복부가 견실합니다. 폭은 폭식, 편식이 없으며 식성이 좋고 고혈압, 뇌졸중, 피부질환, 호흡기 순환계가 약합니다. 간대 폐소로 간 기능이 좋은 반면 폐 기능이 약합니다. 섭취하면 좋은 음식으로는 무, 도라지, 연근, 고사리, 밀, 콩, 율무 등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양인의 원리 및 특징입니다. 식성은 차고 시원한 것을 좋아하고 손발이 항상 뜨겁고 피부는 땀이 적으며 가슴이 넓고 하체는 약합니다. 비대신소로 비장 기능은 좋은 반면 신장 기능은 약합니다. 성기능이 쇠약하고 비뇨생식기 질환이 있으며 요통과 구토 등이 있고 내분비 샘 기능이 약하고 여자일 경우 다산하지 못합니다. 항상 밖의 일을 좋아하고 체념을 잘하고 솔직 담백하며 끊임이 없습니다. 수박, 참외, 포도, 오이, 호박, 보리, 녹두, 돼지고기, 귤, 새우, 전복 등이 좋습니다. 소양인의 체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곽이 발달하고 허리 이하의 관절부가 약하며 상부가 실하고 하부가 허하며 동작이 빠르고 기상이 용맹하고 입술이 얇고 턱이 뾰족하며 음성이 낭낭합니다.
기호와 양생을 살펴보면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항상 스폰과 분노, 뽐내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찬 것이나 날 것을 좋아하며 비에 열이 많아 겨울에도 찬물을 즐겨 마시며 열성 체질로 열성 음식이나 자극성 강한 음식은 해롭습니다. 병증으로는 대변이 잘 통하면 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양인의 원리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인은 과단성과 진취성이 강하고 재주가 많고 사교적입니다. 기대거나 눕기를 좋아하고 허리나 척추가 약하며 오래 앉지 못합니다. 맵고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고 위암, 식도 협착증, 식도 경련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대 간소로 폐 기능은 좋은 반면 간 기능은 좋지 않은 특징이 있고 포도, 감, 앵두, 모가, 오가피, 새우, 조개류 등이 좋습니다. 태양인의 체형을 살펴보면 머리와 이마가 실하고 허리가 약하며 용모가 둥글입니다. 여자는 건강한데도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호와 양생을 보면 뜨거운 음식이나 열성 음식을 싫어하고 날 것이나 찬 것, 담백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불같은 성격, 도벽을 경계해야 합니다. 병증을 살펴보면 소변이 잘 나오면 병이 없는 것이고 요통은 중병의 전조이며 입안에 침이 많은 자는 큰 병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음인의 원리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인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깔끔하고 착실하며 매사에 치밀하고 인색합니다. 상체보다 하체가 견실하여 엉덩이가 넓고 수족은 작은 편이며 피부가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편식이 있고 더운 음식을 좋아하고 소화불량, 설사, 신경증, 히스테리, 불면증 등 소화계통이나 정신질환이 잘 발생합니다. 대추, 복숭아, 시금치, 미나리, 찹쌀, 인삼, 닭, 양, 명태, 고등어 등이 좋습니다. 추가로 소음인의 성격과 체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소음인의 성격은 항상 집안에 있으려고만 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가사에 힘쓰고 바깥일에 힘쓰려고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단정하고 침착하고 사교적이어서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체형은 엉덩이가 발달하고 상체가 약한 편이며 상하가 균형 있고 용모가 짜임새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고 얌전하며 여자는 말할 때는 눈웃음을 짓고 오밀조밀하여 예쁘며 애교가 많습니다. 가끔 한숨 쉬는 일이 있어서 남보기에 근심하는 사람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소음인의 기호와 양생을 살펴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불안정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며 항상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경계하고 자긍심과 탐욕을 경계하고 음식은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증상과 병증을 보면 중초 비위가 약하고 방광이 실합니다. 소변이 원활하고 대변이 굳고 잘 통하면 건강한 것으로 한숨을 잘 쉬고 수족이 떨리고 힘이 없으며 바란이 있으면 병이 있는 것이고 설사가 멎지 않으면 배꼽 아래가 얼음장처럼 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질에 따른 한방 간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의 병의 간호는 너무 짠 것은 신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자양보신하는 양, 돼지의 신장과 척수 자라 등이 좋습니다. 부부관계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로가 적어야 하고 휴식에 주의를 해야 하며 황제내경 용추에 따르면 힘들게 무거운 것을 든다든지 방사를 과도하게 한다든지 땀이 난 후 바로 목욕하는 것 등은 신장을 상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계의 병의 간호를 살펴보면 매운 것, 담배, 술, 너무 달거나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 외계의 사기가 침입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계의 병의 간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소화계통의 질환을 말하는데요. 변비일 때에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좋고 유지, 경고, 점체류 음식물, 생냉한 과일은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익혀서 부드럽고 물렁한 것으로 먹으며 음식의 양과 횟수를 줄여서 여러 번 먹어야 합니다. 폭은 폭식을 피하고 평상시 보온에 주의해야 하며 음식은 반드시 절제하여 정시의 정량을 들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병의 간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정신적 병변을 반영하는 것으로 동물의 간과 소, 양, 돼지의 족발을 많이 먹습니다. 기름기, 매운, 자극성 등의 화기를 동일하게 하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 크게 노한 후 정신이 분명치 않게 되고 갑자기 현기증이나 기절, 뇌졸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호의 원칙은 주로 정신 간호가 되며 감정이 편안해야 하고 우울하고 번뇌가 있으면 안 됩니다. 황제, 내경, 소문, 음상, 응양, 대론편을 보면 노하면 간이 상한다 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